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9월 30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학 여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계획서 상으로는 뮌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 전반적인 소개가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특강 형식으로 이 질서와 자유의 나라 독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와 자유라는 말이 상당히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시죠? 이게 같이 병립할 수 있는 단어들인가? 질서라는 것은 군대에서 여러분들 제식훈련을 했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한 질서라는 개념과 자유분방, 이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그것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상징하는 것이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을 상징하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이 자유를 상징하는 것은 사실상 독일이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영국과 버금갈 정도로 아주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력도 지금은 세계 4위죠. 한때는 세계 2위까지 됐었는데 이 독일과 일본이 서로 경쟁을 했었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과 독일이 2, 3위를 다퉜었는데 지금은 4위로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독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강의는요. 먼저 이 역사와 정치를 슬쩍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정치를 슬쩍 엿보면서 어떠한 이 문화적 특징, 역사적 특징, 정치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본 뒤에요. 이 국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유럽은 대부분 삼색기로 이루어져 있죠. 세로로 삼색이든 가로로 삼색이든 또 색깔이 순서가 약간씩 바뀌긴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삼색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뒤에 이 독일이 가지고 있는 지리와 기후를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이 축제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는데요. 여기에서 특히 이 옥토버 페스트 같은 이 맥주 축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맥주의 나라, 사실상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요? 막걸리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마다 이 배합하는 비율이 호불 그리고 쌀을 배합하는 비율이 다르죠. 그리고 맛도 다릅니다. 지방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은 슈퍼에서 그리고 편의점에서 파는 막걸리라는 게 맛이 다 똑같습니다만 사실상 그전에는 그렇게 단일한 맛으로 생산되지는 않았어요. 아주 다양한 맥주의 나라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축구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의 종주국 하면 영국이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하지만 클럽 수 그리고 동아리 숫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역시 독일입니다. 이 동네마다 이 잔디구장이 하나씩 있게 마련이고요. 많은 경우에 두세 개씩 있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거는 좀 제법 10만 이상 도시의 경우엔 그런 거고, 이 대부분 이 동네마다 거의 동 단위마다 이 축구장 하나, 이 잔디구장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그리고 축구 클럽 수가 사실상 10만 개가 넘는 걸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이 축구를 생활화한 대표적인 국가가 이 독일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축구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상 오늘 강의는요, 독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한번 갖는 시간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 독일의 축제 산업이 이 국가 이미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국민 스포츠인 축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역사와 정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요, 독일 국회의사당의 모습입니다. 이 독일의 정식 명칭은 독일 연방공화국입니다. 이 수많은 영주 국가가 지방 분권 전통과 각 지방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며 발전돼 왔었죠. 예, 1870년에 독일이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 전에는요, 사실상 100개 이상의, 많은 경우에 1000개 이상의 영주 국가들로 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당신 독일 사람이야? 라고 물어보면 독일이 어떤 나라죠?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1870년 이 독일이 통일된 이후 독일 제국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을 때 처음 이 도이칠란트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나는 작센 사람이야, 난 작센 국민이야, 나는 미넨 사람이야, 나는 프로이센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 뭐 나는 독일인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죠. 저번 주 이 베스트팔렌 조약에서 보셨다시피 이 영주 국가는 사실상 이 지방분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상 이 당시의 영주 국가는 이 독립국가였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한 영주국가에서 다른 영주국가로 넘어갈 때 이 관세를 내야지 됐습니다. 관세는 국가 간의 교역에서 발생하는 건데, 지방에서의 교역조차 이것이 국가였기 때문에 이 관세를 매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 곳에서 뭐 100원 주고 산 물건이 뭐 그 정 반대쪽에 있는 지방에서 사려면 거의 2배, 3배 이상의 비싼 값으로 팔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통일세다, 관세다, 통과할 때마다 또 이 통일세 받고요. 뭐 이러다 보면 2~3배가 아니고 10배까지도 오르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뭐 그것이 영주국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이라는 국가는 1870년 이후에 이 통일, 이 독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일 연방공화국은요, 이러한 역사 전통을 되살려서 연방 정부와 16개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은 대표적인 내각 책임제 연방공화국입니다. 사실상의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고요. 통치는 총리가 수행하게 됩니다. 예, 국가를 상징하는 존재는 이 대통령이고요. 이 실질적인 정치는 통치는 이 총리가 수행하게 되죠. 이 수도 베를린에서는 이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도시들 주변에 베를린 주변에 신도시들이 제법 많거든요. 그 인구수를 다 합치면 1000만 정도 규모가 됩니다만 베를린 시내를 기준으로 하면 약 350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총 인구는 8,130만 명 정도로 게르만족이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국기를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국기는 이 독일의 국가색인 흑색, 적색, 금색이 가로 세 줄 같은 비율로 배치된 삼색기입니다. 이 유럽의 대부분의 이 국기는요, 이 삼색기가 기본입니다. 물론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그렇게 된 것이긴 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삼색기의 색깔이 다르거나 아니면 프랑스 깃발의 이제 색깔이 약간씩 변화하는 순서가 바뀌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처음 국기로 지정되었습니다. 별칭은 연방기 분데스 플라거라고 합니다. 1848년부터 1850년까지 2년간 단명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이 삼색기를 민주적 통일 독일 국가의 깃발로 제안하게 됩니다. 예, 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848년 혁명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지 됩니다. 예, 1848년 2월에 프랑스에서 2월 혁명이 발발하게 되죠. 그 영향으로 프로이센, 이 베를린을 중심으로 이 혁명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이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유주의죠.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와는 다른 자유주의와 통일, 이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프로이센 국왕은 이 통일 문제 논의를 위해 자유주의의 실현을 위해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가 소집되는 것을 승인하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이제 통일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죠. 첫 번째 부류는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이 독일 전체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이 대독일주의와 이 오스트리아는 빼고 어차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기 때문에 이 헝가리 사람들이 들어왔으니까 이 오스트리아는 빼고 이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소독일주의가 이 팽팽히 맞서게 됩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서 소독일주의가 채택이 돼서 이제 프로이센 국왕을 이 독일 통일제국의 황제로 즉위시키려고 했죠. 하지만 프로이센 국왕이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통일운동은 거기서 끝나게 되죠. 물론 자유주의 운동도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몇 시간 동안 수업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슬쩍 엿보는, 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색은 한자 동맹을, 이 금색과 흑색은 당시 남부 독일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제국을 상징한 것이라는 설도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자 동맹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자 동맹은요, 요 근래 이 한자가 살아있는 곳이, 루프트한자라는 항공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독일의 국적기라고, 민항기이긴 한데 국적기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큰 회사라고, 항공사라고 볼 수 있고, 이 루프트한자 같은 경우엔 우리나라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취업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아주 큰 항공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볼 수 있듯이, 루프트한자에서 볼 수 있듯이 그 한자가 여기서 말하는 한자 동맹의 한자입니다. 이 한자 동맹은요, 이 독일에서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무역로에 이 면한 국가들이 전부 동맹을 결성해서 사실상 군사 동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일한 이 상법을 적용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동맹이라고, 군사안보 동맹이자 경제 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한자 동맹이 결국은 유럽 동맹, 앞으로 이 유럽 연합이 지향하고 있는 유럽 동맹의 모체가 아니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간 좀 성격은 다르죠. 그것까지 자세히 나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흑적금의 삼색기는 19세기 초 처음 나타나 1848년 3월혁명 당시 유명해지게 됩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이 몰락 이후 성립된 반동적 질서에 대항하는 운동의 상징이 바로 삼색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동적 질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구체제,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 이전의 체제, 다시 말하면 절대왕정, 중상주의 정책으로 절대왕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이 비엔나 체제, 메테르니히 체제라고도 합니다. 이 체제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과거로 돌아가자는, 이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역사의 물길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 이러한 이 현상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 운동이 불거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1448년 3월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가설들이 난무합니다. 이 국기와 관련해서요. 일설에는 카르스 바트 결의에서 이 메테르니히에 의해 추방된 급진 대학생 단체인 브루샤센 샤프트의 색이라는 설도 있고요. 이 나폴레옹 전복군에게 맞서 저항한 대학생 단체, 이 리트초프 자유군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다는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된 대로
이 1848년 3월부터 이 깃발이 쓰여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흑적금 3색은요, 짧은 기간 동안 독일의 국가색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바이마르 공화국 성립 당시 재도입되어 대체로 사회적 자유주의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바이마르 공화국의 성립과 함께 독일의 국기로 지정되었죠. 예, 이 독일 제2제국이 결성되고요.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전국이 되죠. 그런데 사실은 좀 약간 여담이긴 하지만 당시에 조약을 체결한 건 제2제국이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독일 제국에게 이 가하는 형벌처럼 많은 독소조항을 베르사유 조약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발이 결국 히틀러의 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다음으로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예, 이 독일의 지도를 한번 구해봤어요. 여기 많은 주들이 있죠. 이게 다 독립국가였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안에도 무수히 많은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었죠. 총 면적은 35만 7,021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의 전체의 1.6배에 이릅니다. 유럽에서 7번째, 세계에서는 63번째로 넓은 나라죠. 국토의 면적 자체가 눈에 띄게 넓은 나라는 아닙니다. 동쪽은 폴란드, 체코, 서쪽은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남쪽으로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북쪽으로는 북해, 덴마크, 발트해와 접하고 있죠. 예, 인접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죠. 이 도처에 작은 국가들이 많이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형은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차츰 낮아지고요. 알프스 지대, 중앙 구릉지대, 북부 독일 평야의 이 3대 자연구역으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남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고 이제 서서히 낮아지는 구조, 다시 말하면 남고 북저형 지형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는 동고 서전대, 이 독일은 북고 남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북서부 지역은요, 이 해안성 기후고요. 이 남동부 지역은 이 대륙성 기후입니다. 전반적으로 겨울은 한랭하며 여름은 온난화나 변덕스러운 날씨를 보이죠. 이 봄이 늦게 시작하고요. 여름이 짧은 편입니다. 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겨울에 좀 비가 많이 오고 거의 이 맑은 날보다는 이 흐린 날이 더 많고 좀 가는 비지만 거의 매일 비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륙성 기후는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기후와 유사합니다. 7월 평균 기온은요, 이 해안 평야에서 16도씨,
그리고 남부 고지에서 17도시, 그리고 라인 강변에는 한 19도시가 넘게 되고요. 이 12월부터 3월까지의 겨울은 라인강이 얼 정도로 추위가 혹독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처럼 어느 정도 한 4, 5도, 영하 4, 5도 정도 유지합니다. 그런데 요새 뭐 기후 온난화다 뭐다 하면서 뭐 추위도 아주 매서워지고 비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뭐 요 근래에 이번 여름에 이 홍수가 났다는 얘기가를 신문에서 이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뭐 사실상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명한 날씨는 이 해안 지역은 4월에서 5월, 내륙 지역은 6월에서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사실상 이 청명한 날씨가 있는 이 기간이 여행하기가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하지만 6월까지는 샤프트 게르테라 불리는 이 추운 날이 종종 급습하기도 하죠. 연중 갑자기 비 오는 날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여름에는 가장 더운 달의 기온이 북부의 경우 17에서 18도씨, 남부는 25도씨로 서늘한 편입니다. 예, 유럽은 뭐 사실상 이베리아 반도나 로마, 그리스 뭐 이런 데를 가셔도 그렇게 덥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아요. 후덥지근하지 않고 아주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그래도 시원하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거기다 바람까지 불어주면 뭐 거의 견딜만한 습도가 없기 때문에 견딜만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 다음으로 이 축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옥토버 페스트 이 포스터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독일을 상징하는 의상이고요. 전통 의상을 이제 볼 수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1년 내내 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나라가 사실 독일입니다. 뭐 지금 맥주 축제만 옥토버 페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그 밖에도 아주 다양한 축제들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죠. 민속 축제와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 그리고 뛰어난 음악가를 기념하는 음악제부터 이 종교적인 축제 등 풍부한 축제 문화가 발달한 국가가 이 독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독일, 오스트리아는 음악제가 발달된 곳이기도 합니다. 예, 유명한 작곡가들이 모두 오스트리아나 독일 출신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옥토버 페스트 이 1900년대 초반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담아서 옮기는 모습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 2019년도에 미넨에서 있었던 이 옥토버 페스트, 뭐 미넨에서 열리죠. 미넨에서 있었던 이 그 옥토버 페스트의 이 포스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보라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 정오부터 10월 첫 번째 일요일까지 미넨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맥주 축제가 열립니다. 독일인은 물론
700만 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임을 갖죠. 1810년 10월 바이에른 공국의 초대 왕인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제에서 시작된 것이 이 옥토버 페스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이 맥주 축제였던 건 아니고요. 이 빌헬름 1세의 결혼을 축하하는 이 축제 행사에서 시작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다가 1883년에 미넨의 맥주 회사들이 축제를 후원하면서 독일을 대표하는 국민축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축제 첫날에는요, 시민들이 분장하고 음악가 바그너가 세운 극장에서부터 시내 행진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시내 광장에서는 미넨의 6대 맥주회사가 3,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천막 술집을 열어 분위기를 고조시키죠. 이어 미넨 시장이 그의 첫 생산된 맥주를 선보이면서 이 축제의 개막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후 16일 동안 맥주를 마시고 즐기면서 이 독일이 자랑하는 맥주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에는 이 미넨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맥주집이 있어요. 5,000명이 같이 동시에 앉아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이 맥주집도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까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까먹는 게 많죠. 그런데 이름을 까먹어서 죄송한데요. 거기는 좀 슬픈 사연을 가진 곳이죠. 뭐 독일 이 히틀러가 원래 이 독일 노동당, 독일 노동사회당이군요. 노동자 사회당을 만드는데 그 창당대회를 그 맥주집에서 개최를 해요. 아주 이미지 정치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아주 그냥 맥주잔을 기울이면서 아주 호탕한 모습으로 이 맥주를 기울이는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이 히틀러가 초반부에 상당히 인기를 모으는데 그 맥주집이 이 기여한 바가 상당히 큽니다. 이 뭐 창당대회를 맥주집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이 발상이긴 하죠. 예, 그 당시에 이 정당 분위기와는 이 아주 다른 모습으로 히틀러는 자신의 분위기를 연출해냈던 것이죠. 예, 맥주의 나라 독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맥주의 종류가 한둘이 아니어서요. 뭐 일일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요. 한번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도 뭐 글쎄요. 뭐 AI 그리고 뭐 3D, 4D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이 맥주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좀 그러네요. 뭐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겠죠. 그 기술을 활용해서. 독일은 이 세계 1위의 맥주 소비국입니다. 무려 5,000정 이상의 맥주가 생산되죠. 사실 이 맥주를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는 이거는 뭐 유럽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뭐 프랑스에서 이 와인을 많이 마시는 이유도 이탈리아에서
맥주와 이 와인을 다 많이 마시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식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이 석회질이 포함된 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 대신에 이 맥주나 와인을 마시게 되는 것이죠. 식수가 이 석회로 오염됐다는 표현은 좀 그래요. 뭐 물맛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이죠. 뭐 이 석회 같은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이 60세 이상 50대 후반부터 이 종아리나 이 온몸에 핏줄이 이제 돋아나게 돼요. 그런 이 석회가 몸에 쌓이게 되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 유럽을 여행하실 때 그렇다고 그래서 뭐 물 대신 맥주나 포도주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하루 이틀 마셨다고 뭐 한 달 마셨다고 뭐 몸에 적신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석회질이라는 것은 뭐 한 3, 40년 정도 꾸준히 마셔야지 그런 뭐 핏줄이 돋아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셨을 때 저런 문제는 있어요. 식수값이 이 포도주나 맥주값보다 비싼 경우가 좀 있어서 차라리 맥주나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식수가 좀 비싼 편이죠. 그래서 이 싼 이 포도주나 맥주를 마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기서 물을 마셨다고 큰 이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독일 국민들에게 맥주는 술보다는 오히려 일상적인 물과 같은 음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앞서 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인들은 액체빵이라고 부를 만큼 이 맥주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이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하죠. 빵처럼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어떻게 보면 밥처럼 우리가 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빵에 대한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독일인들은 이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 맥주 양조장이 있어서 각 지방마다 특색을 갖춘 맥주를 생산하고 있죠. 각 지방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저는 기억을 못해요. 뭐 얘기만 들었죠. 주위 사람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얘기만 들었지만 이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어서 술을 빚어서 뭐 마셨다. 뭐 그런 얘기를 얼핏 듣기만 했지 뭐 직접 보진 못했는데 여하튼 이 양조장이 각 지방마다 있어서 이 특색을 갖춘 맥주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5,000종이 넘는 것이죠. 이 독일의 맥주는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마시는 것은 황금색을 띤 필스너와 이보다 약간 쓴맛이 덜한 엑스포트, 그리고 달콤하고 색이 진한 흑맥주인 알트와 밝은색의 켈시가 있습니다. 다양한 맥주, 색깔도 다양하죠. 뭐 맛도 씁쓸한 것부터 달콤한 것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 독일의 맥주는 순수성으로도 유명합니다. 1516년
빌레름 4세는 독일 순수법을 제정해 맥주 양조를 엄격하게 관리했죠. 맥주에 홉,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 독일 순수법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이 독일 순수법은 사실상 주세를 매기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땐 이 맥주에 이 홉, 엿기름, 이스트, 보리와 같은 순수 자연 원료 4가지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독일이 맥주의 종주국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빌레름 4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맥주 순수법의 내용입니다. 이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라는 이 맥주 순수법의 입법 취지가 있었습니다. 뭐 명분이죠. 사실상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양조장에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러한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 명분은 맥주의 순수한 맛을 유지하고 이 여러 재료가 섞였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국민들이 식음료로 사용하는 맥주에 해로운 성분이 첨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러한 2가지 명분을 내세워 이 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법은 이 500년, 600년이 다 되는 지금도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 사육제라고 하죠. 그 사육제 때 이제 가장 이 행렬의 모습입니다. 이런 탈바가지라고 하면 좀 그렇군요. 탈을 쓰고 이 가장 행렬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고기를 먹지 않는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부활절 40일 전에 40일 동안 고기를 먹지 못하죠. 이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고기도 술도 실컷 먹고 마셔두지 않은 잔치가 바로 사육제입니다. 이제 40일간 고기와 술을 끊어야지 되는 시기가 되죠. 참담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술은 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뭐 고기를 40일간 끊으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이 갸우뚱해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톨릭 종교도 이 금기 조항이 상당히 많았어요. 뭐는 먹지 마라, 무슨 날에는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 이러한 금기 조약들이 많았었죠. 지금은 뭐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실상 부활절 40일 전 뭐 사순절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고기를 먹지 못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바로 직전에 이제 마지막이다 하면서 소위 말하는 배 터지게
마시고 먹는 것이 이 사유지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사순절 일주일 전부터 축제 분위기가 체교조에 달하게 됩니다. 장미의 월요일에는 거리에 성대한 가장행렬이 이어지고요. 밤새 축제가 벌어지지만 이 축제의 마지막인 제수요일이 되면 거짓말처럼 온 나라가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 축구의 나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일은 클럽, 축구 클럽, 그리고 축구 동아리가 활성화된 곳입니다. 동아리 숫자만 해도 아마 몇십만 개가 넘을걸요? 아마 100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축구의 일상화가 이루어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동아리 문화가 발달되게 되는 데는 나치즘의 영향이 크다는 점도 약간 저 옆으로 새는 얘기긴 하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나치 시대에는 독일 노동자들의 이 축구 클럽이 아주 횡행하게 됩니다. 아주 많이 나타나게 돼요. 이 앞서 독일에서 미넨에서 가장 큰 맥주집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그 맥주집에서 이 히틀러가 이 독일 노동자당, 독일 사회 노동자당을 이 결성대회를 창당대회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창당대회 소식을 그러한 이 축구 동아리를 통해서 입소문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그렇게 동아리나 그런 거에 목숨을 거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효과적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독일에서는 그 정도로 이 어떤 정당이나 어떤 사람이 어떤 제품이 이 자신을 이 소개하는 무대로 그러한 클럽들, 물론 축구 클럽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동아리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를 공략하는 전술을 사용하죠. 그래서 크라우드 서비스가 독일에서 시작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축구는 독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입니다. 독일 축구협회는 약 2만 5천여 개의 산하단체를 두고 회원 수만도 600만 명이 넘는 이 독일 최대의 스포츠 단체죠. 이게 축구 팀이에요. 소위 말하는 아마추어 팀, 이 운동 선수들이죠. 그리고 그 회원 수만도 600만 명입니다. 1900년에 독일 축구협회가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FIFA의 정식 회원국이 되죠. 1904년에요. 20세기 초에는 이 바이에른 뮌헨, FC, 살케, 공사와 같은 이 축구 명문 클럽들이 잇따라 창단되면서 독일 축구는 국민 스포츠가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축구의 인기는 잠시 주춤했다가요, 전후에 다시 높아져서 등록된 축구 선수의 수도 1919년에 15만 명에서 1932년, 다시 말하면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잡기 시작하는 그 무렵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한 가지만 좀 옆으로 세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독일 나치 시대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군국주의, 뭐 거의 머리에 뿔이 달린 어떤 악마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치 시대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가 뚫리고요. 이 노동자들에게 해외여행을 국가에서 시켜주는 히틀러의 이 가장 인기 있었던 이 공약이에요. 이 국민들에게 해외여행 기회를 주는, 만약에 해외여행을 할 때 그 관광비의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지원해주는 이 관광여행을 하는 등 해외여행이 일반화되고요. 이 고속도로 그뿐만이 아니고 이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국민차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마이카 시대가 열린 것도 그 무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뭐 클럽 문화, 여기서 말하는 클럽은 그 클럽이 아니고 축구 클럽이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이 자주 애용하시는 그런 클럽이 되겠죠. 뭐 재즈 카페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널리 퍼지면서 사실상 아주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죠. 오토바이 부릉부릉 거리면서 뭐 가죽 옷에다가 무슨 그 철사가 아니죠. 쇠사슬을 묶고 다니는 폭주족도 바로 이 시기의 문화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현대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1930년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나치 체제와 같은 체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요 근래에 많은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 이 독일이 이 종전 이후에 계속 논의되는 부분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부분이 이 정치적 무관심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생활에 바쁘죠. 지금 돈 벌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정치는 정치꾼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아유 뭐 알아서 하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뭐 내 돈 버는 거에, 그리고 우리 처자식 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뭐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한 이 정치적 무관심이 결국 나치 체제를 부른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아주 지배적이에요. 예, 좀 옆으로 샜네요.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축구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독일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후 패배감에서 독일은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되고요. 지금까지 단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6강 진출을 이루는 국가가 됩니다.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을 이 전차군단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네덜란드는 뭐 오렌지, 그리고 스페인, 에스파냐는 무적함대, 뭐 이러한 수식어들이 붙는데요. 이 독일 축구 대표팀은 전차군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뛰어난 조직력과 팀워크, 그리고 빈틈없는 수비력과 힘 있는 경기를 펼치는 이 강력한 독일 축구의 특징 때문이죠. 예, 독일은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서 팀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이 조직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의 프로축구 리그인 분데스리가는 1963년에 나왔고요.
이 16개의 클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 문화까지 한번 살펴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의 음식 문화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실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리 과정은 아주 단순하고요. 이 음식의 종류는 아주 다양합니다. 예, 조리 과정은 단순한데 종류는 아주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로부터 각 지방의 특색이 강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예, 지방색이 아주 강하죠. 그래요. 뭐 사실상 통일이 이루어진 것은 1870년의 일이고 뭐 기원전 때부터 지금까지 1870년, 69년까지 이 각 지방마다 그 자체의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지방색이라는 표현보다는 국가색이 강한 나라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러한 특성은 음식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각 지방마다 즐기는 음식은 물론 먹는 법과 요리법이 각각 다르고요. 이 독일의 대표적인 음식인 소시지와 맥주도 지방마다 이 종류도 다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식품 첨가물도 다르고요. 이 맛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이 동부 지역은요, 강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 바닷가를 접한 북부 지역은요,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영향으로 이 청어와 같은 생선 요리가 발달해 있죠. 이 라인강 유역의 서부 지역은 이 양념이 강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남부 지역은 소시지와 맥주, 감자를 이용한 요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독일식 요리에 가장 가까운 것이 이 남부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마다 이 자연 환경에 따라 이 먹는 종류가 달라지고 어떤 지역은 양념이 강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약한 지역도 있고 또 어류를 먹는 지역도 있지만 뭐 소시지, 맥주, 감자를 활용한 요리가 발달한 지역도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부어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은요, 이 소시지와 햄이 발달한 국가죠. 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도 다양하고 뛰어난 전통 이 소시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소시지의 재료는 돼지고기 외에도 소의 간, 소의 혀 등을 쓰며 이 야채와 카레를 첨가해 색다른 맛을 내고 이 크기도 어른 팔뚝만한 것에서부터 새끼손가락만큼 가는 것까지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그야말로 뭐 재료도 다양하고요. 이 야채도 다양하고 이 소스도 다양하고요. 거기다가 크기까지도 다양합니다. 주로 육류를 소시지 형태로 섭취하기 때문에 이 소시지 종류만도 1,500여 가지에 달할 정도로 이 많은 이 종류의 이 부어스트를 생산하고 있죠. 가장 흔한 것은 브라트부어스트입니다. 이 돼지고기를 갈아서 모양을 만든 후 구워 판매하는 형태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리고 많이 드셨을 이 비엔나 소세지는 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혼재시켜서 만들어냅니다. 이 돼지, 거위, 피를 첨가한 블루부어스 그리고 슈바츠 부어스트 등이 유명합니다. 예, 마치 이 블루부어스트는 이 우리나라 순대랑 생긴 게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재료 자체가 뭐 돼지피를 이용하는 건 같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가 아주 순대랑 비슷하죠. 뭐 맛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세계 바이스 부어스트는 이 남부 바바리아 지방의 대표적인 소시지입니다. 아주 잘게 다져진 송아지 고기나 돼지고기로 만들어지죠. 매우 부드러워 굽지 않고 삶아 먹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웬 송아지? 송아지를 잡아먹는다고? 아니 그런 극악무도한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송아지 고기를 먹는 건 유럽의 전반적인 문화죠. 뭐 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은 없지만 뭐 굳이 뭐 먹을 좀 먹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여하튼 송아지 고기는 이 유럽의 이 모든 국가에서 팔아요.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셨을 때 이 고기 고를 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거기에 말고기도 있고요. 뭐 온갖 종류의 고기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는 대체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이외에는 이게 뭐지 하고 보면 말고기, 이게 뭐지 하고 보면 이상한 고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슈퍼나 뭐 슈퍼를 갔을 때 항상 이 고기를 고를 땐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애완견 문화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요 근래는 애완견 문화가 잘 발달돼 있지만 저희 때는 애완견 문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가서 유럽에 와가지고 슈퍼에 와서 뭐 먹음직스러운 캔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게사료, 고양이 동물 사료, 뭐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거 뭔지 나면서 이거를 사왔냐? 그랬더니 그거를 안 먹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여하튼 이 유럽에 여행했을 땐 이 고기가 들고 싶으셔도 이 슈퍼에 갔을 때 조심조심하면서 이 소고기가 뭔지 그 나라 말로 철자로 뭔지 그리고 돼지고기가 뭔지 정도는 알고 가셔야지만 이상한 고기를 안 먹게 됩니다. 뭐 낙타고기도 있고요. 온갖 고기들이 아주 많아요. 저거를 어떻게 먹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다양한 고기를 팔고 있죠. 이 베를린 등 이 도시의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것이 대표적으로 커리부어스트입니다. 이 소시지 위에 케첩과 더불어 카레 가루를 뿌린 스타일이죠. 이 독일에서 소시지를 식사로 먹을 때는 이 감자와 자우어 크라우트를 곁들여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커리부어스트의 모습인데 마치 여러분들이 돈까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커리어 부스트와 같이 간식으로 먹는 경우는 단순하게 소시지만 먹거나 포메스, 즉 감자튀김을 같이 곁들여 먹게 되죠. 일반적으로 소시지 자체의 맛과 질감을 즐기는 편입니다. 예, 자워 크라우트까지만 살펴보죠. 이거는 이 유럽권에서 알자스 로렌 지역, 다시 말하면 스트라스부르크, 이 프랑스어 지역에서도 즐겨 먹는 이 대표적인 이 전통 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맛의 양배추라는 뜻이고요. 새콤달콤한 피클과 유사한 맛이 납니다. 채를 썰어 소금에 절인 양배추에 화이트 와인과 식초 등을 혼합하여 이 발효시킨 전통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서양의 김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저희 때는 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절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고기류의 이 주 요리가 나올 때 이 자우어 크라우트가 같이 곁들여져 나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 좀 더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께 한번 PDF로 구워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서, 줄이고요. 이제 5주차인가요? 4주차죠? 그래서 과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독일은 축제 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이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독일의 지역 축제 하나를 조사하고요. 그 축제의 특색을 A4 2페이지로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